안녕하세요. 저희 조는 다발성 골수종을 조사한 구조 김종민, 손승현, 이성준, 한다은입니다. 저희의 목차는 첫 번째로 질병의 정의를 알아보았고, 그 다음에 질병의 병태 생리, 그 다음에 질병의 원인, 진단검사, 병기 및 예후, 그리고 증상, 치료, 간호중재, 일상생활 관리, 그 다음 마지막으로 창고 모던으로 저희는 목차를 준비했습니다. 다음 장에서 보시면 저희는 질병의 정의를 이렇게 조사했습니다. 골수에서 항체를 생산하는 백혈구의 한 종류인 형제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하는 혈액질환으로 특히 뼈를 침입하는 것이 특징이고 면역장애, 조혈장애 및 신장장애를 일으키는 치명적인 질환입니다. 골수종을 알기 전에 골수가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왜 문제가 되는 건지를 알아보아야겠죠. 골수의 병태 생리로는 위치는 성인에서는 중심 골격계, 대퇴골과 상완골, 그리고 전단부 몸쪽에서 가까운 부분에서만 조혈골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의 조혈골수도 약 50%는 지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는 왼쪽에 나와 있는 사진이랑 같이 대조해서 보시면 편하겠는데요. 골수는 피지골로 둘러싸인 해면뼈 조직들 사이에 조혈 공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장기와 달리 골수는 구성하는 세포의 종류도 많고 세포의 배열에 일정한 규칙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수의 기능으로는 사람의 뼈에서 혈구를 생성하는 곳이고 성숙된 혈구는 정맥동 안으로 들어가서 말초 혈액으로 흘러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골수에서는 하루 기준으로 적혈구의 200억 개, 그리고 혈소판 700억 개, 과립구 8.5억 개를 생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종양이 생기게 되면 굉장히 큰 타격감을 받게 되겠죠. 다음 장에서는 골수종의 정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형제세포의 특징을 갖춘 종양이 대부분 차지하므로 일반적으로 다발성 골수종 또는 형제세포종이라고 합니다. 골수 내에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으며 결정성과 성으로 뼈의 파괴를 가져오기 쉽습니다. 왼쪽의 사진을 비교해서 보면 이 뼈 사이에 이렇게 엑스레이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뼈 안쪽에 안 좋은 게 검은 게 종양이거든요. 그래서 별로 좋지 않은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골수종의 종류는 골수세포종, 골수아세포종, 그리고 적아구성 골수종, 형질수종 등의 4종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 장으로 질병의 원인으로는 아직까지는 크게 이렇다는 거는 밝혀내지는 못했는데 두리뭉실하게 그냥 이런 거 같은데 라고 밝혀진 원인으로는 황역전 요인과 유전전 돌연변이 그리고 사이토카인이 있습니다. 황역전 요인은 일상생활에서 뭐 방사능에 노출되거나 뭐 농약, 뭐 제산제, 제초제 이런 거에 노출되거나 하면은 생긴다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방사능에 노출된 후 15년에서 20년 후 다발성 골수종의 유병률이 증가됨을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염이나 약물, 자가면역 질환과의 관계는 아직도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전적으로는 골수종에 이르기까지는 다단계의 변이 과정이 관계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단검사인데요. 진단 검사를 하려면은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것은 골수 검사라고 합니다. 왼쪽에 사진을 보시게 되면 여기 점 원으로 동그랗게 표시되는 게 정상 혈구고 이 A가 이제 검사를 판독했을 때 비정상적인 혈구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정상적인 형제세포가 증가된 것을 관찰할 수 있고 세포질이 풍부하고 핵이 한편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을 세포 A, 아까 말씀드렸던 사진에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골수 검사인데요. 골수 검사는 엉덩이뼈에서 이렇게 누운 상태에서 배꼽을 바라보고 하면은 이제 엉덩이뼈 쪽을 골수 조직의 일부를 얻어서 골수종 세포의 존재 및 골수에서 골수종 세포가 차지하는 정도를 확인하고 특수 검사를 통해서 염색체 이상의 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염색체 이상은 병의 경과 및 치료 결과의 예측과 관련이 됩니다.
다음은 말초 혈액 도말 검사인데요. 말초 혈액 도말 검사는 이제 말단 부분에서 혈액을 채취해서 이제 도말 검사를 실시하게 되는 겁니다. 혈청의 비정상적인 단백의 증가로 적혈구들이 줄지어 모인 것 같은 연전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왼쪽에 사진을 보시면 정상혈군이 이렇게 하나, 그 연전 형상이 아까 줄지어서 서 있다 했죠. 딱 그림 봐도 줄지어서 서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동그라미는 정상 백혈구입니다. 다음은 진단검사 뼈의 X선 검사입니다. 환자의 두개골을 보게 되면 전신에 있는 병변 장소와 수를 알 수 있습니다. 두개골의 특징적인 용해성 병변을 여러 개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 엑스레이 선을 봤을 때 여기 이렇게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잘 보이진 않는데 문제가 용해성 병변으로 여러 개가 관찰되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양둔자 방출 단층 촬영입니다. 쉽게 말해서 PET라고 합니다. 여기 사진을 보게 되면 이 기런 기계 안으로 쓱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검사를 할 수 있는데요. 이 동그라미 침대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혈액의 흐름, 포도당 대사, 산소 대사, 신경소용체 분포 등 인체의 상태와 기능을 영상화한 것으로 골수종의 침범 위치를 알 수 있고 특히 골수 외 병변이나 예상하지 못했던 골병변을 찾아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변기 및 예후인데요. 맨 처음에 사용했던 과거에는 듀리세먼 기준이라고 혈색소, 칼슘, 뼈의 병리적 변화, 유무 및 개수, M 단백질의 양, 신장 기능에 따라 병기가 결정됐었습니다. 1기, 2기, 3기 이렇게 나눴었는데 그거는 너무 불분명해서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국제병기 체계라는 거 ISS에서 알부민과 베타2 마이크로글루루빈 수의 수치에 의해서 병기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1기, 2기, 3기로. 여기에 표를 보시면 혈청 베타 마이크로글루루빈이 3.5보다 낮을 때 그리고 혈청 알부민이 3.5보다 많을 때 1기라고 명명했었고요. 2기는 1기 또는 2기도 아닙니다. 그리고 3기에서는 베타2 마이크로글루루빈 수치가 5.5mg 리터보다 많을 때 3기로 지칭을 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증상인데요. 다발성 골수종에 걸렸을 때 증상으로는 많은 대부분의 환자들이 느낍니다. 뼈의 통증을 많은 대부분의 환자들이 느끼는데요. 보통 허리 아니면 갈비뼈 이쪽으로 파골세포가 뼈 조직을 파괴하여 생기는데 안정 시에는 경미하지만 움직일 때는 통증이 심하고 아픈 부위가 이동한다는 것을 특징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고칼슘혈증입니다. 주로 골파괴에 의해 혈청 칼슘치가 상승하게 됩니다. 다음은 신기능장애로 인한 증상입니다. 신기능장애는 4분의 1의 환자에서 신기능장애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과칼슘혈증으로 가장 흔한 원인이고 그 외에도 이제 아밀로이드, 과요산혈증, 반복된 감염, 그리고 검사를 위한 조영제, 비스포스 포네이트 사용 및 골수종 세포의 신장 침착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증상으로는 소변량이 감소하고 부종이 나타나고 신기능 수치의 증가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신부전 소변 내에 배설된 단백이 세뇨관과 신상피에 침착되어 신장 기능을 저하를 일으키는데요. 동시에 M 단백이 혈중에 증가함으로 혈액의 점성이 증가되어 혈류장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식욕부진이 심해져서 탈수가 되기가 쉽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단백뇨인데요. 단백뇨는 쉽게 말해서 소변을 넣을 때, 소변을 배설할 때 그 안에 단백이 포함돼서 나온 것을 뜻합니다. 다음으로는 혈액계 이상 증상입니다. 빈혈, 출혈성 경향 등이 있는데 혈천 단백의 이상으로는 건태감이나 식욕부진, 신부전, 두통, 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그리고 빈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골수의 형제세포가 증가하면 상대적으로 정상 조혈세포가 억제되고
골수 기능이 저하되고 그로 인해서 말초 혈액의 빈혈이나 혈소판 감소 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무력감, 뭐 피로 호소, 비출혈, 창백, 호흡곤란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출혈성 경황은 비정상적인 단백이 지혈 기능을 억제해서 출혈경에 나타나게 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감염인데요. 감염이 외부를 통해서 들어오는 감염이 아니라 그 골종에 생기게 되면 혈액을 통해서 타고 이렇게 흘러다 보면은 그거에 인한 감염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형제세포의 증가로 정상 면역 글루르빈의 생성이 상대적으로 저하되어 폐렴이나 요로 감염, 세균 감염 등이 빈번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혈군의 호중구가 감소돼서 뭐 발열, 뭐 잦은 감염, 혈소판 감소증, 쉽게 멍이 들거나 출혈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음 치료로는 너무 글씨가 많은데 저희가 요약해서 치료를 안 한 경우에는 평균 생존기간은 약 10개월 정도인데 병기가 낮은 경우 진행이 빠르지 않으나 치료 방법의 많은 발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완치는 크게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뭐 1기에 있는 경우에는 별다른 치료는 없이 3에서 6개월 정도 간격으로 주기적인 관찰을 하고 진행 시 아니면은 뭐 신기능장애나 거컬시메심이나 빈혈, 뼈의 병리적 변화 뭐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2기, 3기는 진단이 확정되면 가능한 빨리 치료를 시작하는 게 좋고요. 증상이 있는 2기 이상에서는 항암화학요법 치료를 하게 되며 경우에 따라 자가 조혈모 세포 이식 또는 동종 조혈모 세포 이식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치료의 종류에서는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가장 흔하게 기본적이고 기본적인 치료를 사용하게 되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수명 연장에도 도움이 되는 요법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항암제는 뭐 멜파란, 빈크리스틴, 독소루비신,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 부신피진 호르몬 등이 있고 VAD 치료는 단기간 내에 증상이 완화가 필요할 때 효과적이지만 신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선호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책에서 봤던 방사선 요법인데요. 쉽게 말해서 방사선을 통해서 세포가 성장하는 것을 억제하는 거죠. 골반변 진행을 차단하여 조절되지 않는 뼈통증, 척수압박 동반과 골절 위험성이 높을 시 증상을 완화시키는 대증요법으로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불응성인 경우에는 환자의 병기와 이용되는 방사선요법의 종류에 관계없이 6%의 완전 간이와 30에서 40%의 장기 생존을 보이고 생존 곡선도 수평을 이루어 일부 환자에서는 완치가 되었을 가능성도 시사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자가 조혈모 세포 이식과 고용량 항암화학요법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신의 조혈모 세포를 채집한 후에 그 고용량의 항암화학요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거를 사용하게 되면 정상적인 세포도 죽고 그리고 비정상적인 세포도 죽기 때문에 정상적인 세포가 너무 많이 죽으면 안 되니까 아까 채집해뒀던 그 자신의 조혈모 세포를 정상세포가 빠르게 다시 회복할 수 있게 조혈모 세포를 이식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동종 조혈모 세포 이식입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자기랑 같은 조혈모 세포가 일치하는 사람한테 고용량 항암요법을 적용한 후에 조직적 항암원에 일치하는 타인의 조혈모 세포 이식받는 건데 쉽게 말해서 뭐 친척이나 뭐 가족, 혈육 이런 사람한테 다시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거 책에서 배웠던 것처럼 타인한테서 조혈모 세포를 이식받는 거를 말을 합니다. 다음은 미니 조혈모 세포 이식인데요. 전통적인 방법에 비해서 낮은 강도의 전처치가 진행되고 공여자의 골수가 환자의 골수와 서로 공존하면서 살 수 있을 정도로만의 환자의 면역 기능을 억제하여 혼합 골수 형태를 만든 후에 적절한 시기에 공여자의 림프구를 주입하여 제거되지 않은 종양세포를 제거하고 이제 공여자의 조혈모 세포가 완전히 자리 잡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는 비스포스포네이트입니다.
이거는 골반밀 진해되는 감소시켜주는 대중요법의 약제인데요. 파골세포의 생산을 차단하고 칼슘의 혈류 방출을 감소시키고 뼈의 통증과 골절을 감소시키는 데 아주 효과적이고 3에서 4주 간격으로 투여를 한다고 합니다. 다음에 치료의 예방인데요. 위험 요인은 아직 원인이 아예 밝혀지지 않아서 어떻게 예방해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거는 크게 없지만 위험인자가 될 수 있는 물질은 가급적이면 피하는 게 좋고 뭐 아주 적은 양이라도 뭐 방사선, 중금속, 유기용제, 제초제, 살충제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조기 검사는 가능한 한 그냥 쉽게 말해서 고칼슘 혈증이나 빈혈, 골다공증, 뼈에 이상이 발견되는 환자에 드물게 다발성 골수종의 진단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뭐 건강검진이나 조기검진처럼 빠르게 발견하여 조기 시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합병증으로는 특히 이 뼈가 많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골절의 위험성도 크고 이제 무게를 들어야 되는 운동이나 아니면 뭐 과격한 운동, 뭐 골프, 축구 이런 거는 피하는 게 좋고, 항암 치료 중에는 항암제와 이렇게 서로 약품이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뭐 한약 아니면 건강보조식품 그런 거 약품제들은 피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조가 세운 감호중제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통증 저희가 조절하기 위해서 알아봤는데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해서 통증을 낮추는 방법도 저희가 고안을 했었고, 그리고 골절 예방으로는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체중 부하 운동을 가급적이면 피하고 순환이 증진되고 뼈의 골절 발생률을 감소시켜 줍니다. 그리고 적절한 콩팥 유지 기능을 위해서 하루에 3에서 4리터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고 소변량을 1.5에서 2리터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감염 예방으로는 가병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상적 교육과 심리적 지지, 그리고 기타 이렇게 저희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일상생활에서의 관리입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식사,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약이나 건강보조식품 등은 이렇게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게 좋고, 운동에서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뼈에 무리 가거나 이렇게 골프 이런 운동을 삼가야 되고, 가장 좋기로는 가볍게 걷는 거, 그 정도가 가장 좋은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감염은 이제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신의 손위생이나 양치질, 샤워 또는 목욕 좀 더 신경을 쓰고 발열, 기침, 감기 같은 증상이 있으면 신속하게 치료를 봐야 된다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참고 문헌은 국가암정보센터, 삼성서울병원, 그리고 2003년 5월호 세빛 소식, 그리고 네이버 건강, 아산병원, 서울대병원 이렇게 참고 문헌을 저희가 가지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